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를 보는 안목을 키워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사가 막 떠서 뭔가 변 대표님 관련 기사가 떠서 뭔가 봤더니 집회를 뭐 주최하셨나 했는데 유죄 선고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저 관련 기사는 제가 법원에서 패소한 기사만 나갑니다. 네, 승소한 기사 절대 안 나가고 나름 활동하는 거 절대 안 나가고. 그래요? 제가 이 검찰과 이 그러니까 검찰 형이 대법원 확정이 나왔다는 거죠? 확정 2심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상고했는데 1년 넘게 있다가 이번에 결정된 거죠.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으셨나요? 벌금 150만 원의 집행유예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무죄로 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집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코로나 때 집회 금지가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좌우 운동가 아마 300여 명이 다 처벌을 받았는데 한 몇 달간에 걸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막 법정에서 결사항전을 했는데 뭐 제가 내놓은 논리는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신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마디로 집회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의 무슨 비상사태라 그래서 취득한 권리를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취득할 때 했을 때 정도의 절차는 밟아야 된다, 국가도. 근데 이거는 그냥 박원순 시장이 그냥 방송으로 집회 다 금지 이래가지고 이제 됐다 그러면은 나는 통보 못 받았다. 가지고 들이받고 싸우는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다 벌금 뭐 주로 뭐 100에서 뭐 50, 30 다 받았는데 들이받고 계속 제가 이 헌법상 자유를 유지하니까 2심 재판부가 그래도 집행유예라는 나름대로 선처해 준 거죠, 따지면. 아니 사실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있지만 벌금형 집행유예는 도입된 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이 제도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죠. 제가 받으면서. 왜냐면 현장에서 이 판사가 이제 이 판결이 있는데 아니 벌금 그냥 나오더라. 이게 뭐냐 그랬는데 집행유예라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고유예라고 잘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선고유예면 선고유예라고 알고 있었는데 집행유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건 150만 원어치 벌금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지만 그 집행은 뭐 재범하지 않으면 유예함으로써 뭐 일종의 선처이기도 한데 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물음표를 찍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대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거네요. 법원에서 그때 판단 내리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비상사태에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방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뭐 프레임카드 걸고 이건 적법하다. 절차를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절차를 지켜서 당사자에게 주장해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막 법을 어기기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불법실 강요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한번 재심 또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집회의 자유를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이렇게 쉽게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심 넣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 벌금 150만 원은 실제로 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처벌이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제안할 때도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뭐 기본적인 조치 같은 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싸우면 고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네. 네, 그냥 놔두지 못하겠더라고. 성격이에요. 성격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못한 짓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소위 쟁송 네. 예? 법적 다툼을 하는데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이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게 제일 또 성과를 내기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저쪽이 소송해 주면은 재판에 가서 증거를 취합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코로나라는 게 뭐 그때만 있고 2020년, 21년, 22년 이때만 있고 앞으로 전혀 없을 사태가 아니라 모르잖아요. 또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게 감염병 예방 관련 법이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적용됐어요. 그렇죠. 재정 이후로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너무 저는 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여 명이 처벌받았어요, 운동가들이.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같은 데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밖에 없네요, 국가라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게 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했고 일정 정도 법원이 인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또 재심도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대통령 부부를 주목해 보면 광복절 첫 일정이 유경수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이죠. 묘소 참배였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격이 안 맞죠. 격이 안 맞죠. 이거는. 네. 이거는 어쨌든 유경수 여사가 보수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받는 뭐 영부인이긴 한데 영부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주의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8.15라는 이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경축일에 어찌 보면은 그냥 한갓 대통령 부인 그것도 예전에 돌아가신 50년 전이죠. 또 하나는 자기가 잡아넣은 자기가 뇌물죄로 30년을 잡아넣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이 두 부부가 공식적으로 8.15 행사에 참여한 거는 격에 전혀 안 맞는 아주 좀 치졸한 정략적 정치적 행보다. 그리고 사실 유경수 묘소라고 하지만 이게 유경수 묘소가 아니라 박정희 유경수 묘소잖아요. 그럼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죠. 사실은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부부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격에 더 안 맞죠.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뭐 그래서 이것도 이상한데 뭐 예를 들면 뭐 11.6대 또 박정희 묘소로 갔는데 사실 그것도 좀 안 맞는 너무 오래됐거든요. 일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자기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근데 8.15 때 유경수 여사를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참배를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갔어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일부러 더 안 갔죠. 그건 남들이 안 갔기 때문에 남들이 전대도 안 갔는데 나만 가면 이상하다 해서 자기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리고 또 전화 통화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해서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생생히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뭔가 이 김경수 지사를 풀어주면서 뭔가 자꾸 이 불순한 정계 개편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판을 뒤흔들려고 할 때 윤석열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저 TK의 박근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잡아놓습니다. 이 총선 때도 총선 앞두고 박근혜를 한 달 동안 3번 만났습니다. 한 달 동안 3번 만나서 결국에는 무슨 짓을 했냐? 유영화하고 공천 거래를 해버렸죠. 공천을 유영화를 불법적으로 이 경선에서 빼줘서 단수 공천을 주면서 박근혜가 선거운동 해주는 이런 거래한 거 녹취로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지금 김경수 지사 이 사면복권 문제를 갖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민한 논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또 박근혜로 간다 그러면 이거 나쁜 짓 한다고밖에 안 되죠. 아주 이 나쁜 짓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아니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예민한 논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제 영역에서는 직접 취재는 안 됐는데 네네. 서정욱 변호사라고 원래 제 태블릿 PC 변호사이자 네네. 지금 보수 전체에서는 목소리 톤 높은 분. 막 그냥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막 덤비는 사람. 톤이 높은데. 그 사람이 어느새 이 범보수에서는 윤석열 여권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군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양정철과 김경수, 박영선, 원래 양정철, 박영선은 원래 얘기가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입각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김경수를 앞장세워서 이 친문 세력과 윤석열 세력이 정계 개편을 한다, 손을 잡고 내각제를 네. 목표로. 그런 지금 판을 짠다는 거예요. 그런 판을 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서 변호사가 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면서 거기서는 한동훈 세력을 배제하고 한동훈 정부를 제기한 상태에서 범보수와 범친문이 이제 내각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논의는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서정욱이 떠들었으면 논의는 있는 거예요. 논의는. 근데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을 할 때 만약에 영남권이 어쨌든 지분이 가장 큰데 저 당에 네. 그 지분의 상징적 인물이 여전히 박근혜예요. 여전히. 네네. 만약에 박근혜가 야 안 돼 하면 이거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라 박근혜 전 박근혜죠. 대통령. 여전히 박근혜죠. 네. 여전히 박근혜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미리 또 매수해 놓으려는 거 아닌가. 뭔가 또 주려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쁘게 보이는 거고 일종의 보수 결집에 대한 포석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정계 개편할 때 어쨌든 친문하고 정계 개편한다? 일반적으로 뭐 친문 지지 세력이나 보수나 둘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를 지금 눈을 가리고 눈과 귀를 가려서 뭐 이상한 정계 개편하려고 그럴 때는 박근혜를 잡아놓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를테면 뭐 내후년 지방선거 때 개헌도 같이 하면서 내각제로 가자 그런 얘기들이 늘 있잖아요. 계속 있는 건데 임기 단축을 뭐 한 네. 1년 정도 받아들이고 1년 안 되죠. 6월이니까 뭐 그런 연장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친문하고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네. 친문이 아니어도 하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대로 3년 못 가니까 아주 나쁜 방향의 이 정계 개편을 시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뭐 음모론이라도 좋고 그냥 뭐 그냥 나오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뭐 명확하게 취재는 또 취재하기도 어렵거니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차피 정치는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윤석열 이후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뭡니까? 근데 그건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제가 단임제다 보니까 네네. 임기가 끝나면은 차기 대통령이 다 권력을 휘어잡아서 실제로 정치 보복을 하기도 하고 네네. 뭐 정권이 연장됐을 때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비슷하게 노무현 김대중 관계도 그랬었고 이명박 박근혜 관계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정권이 연장돼도 저 모양인데 교체가 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사후 포석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제일 좋은 사후 포석이 내각제라는 거죠. 내각제 가면 권력이 분점되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각제에서는 친윤 세력만큼의 지분을 갖잖아요. 대통령제는 무조건 차이가 다 100% 갖고 있는데 내각제가 되면 전직 대통령의 지분이 3분의 1 이상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지금 내각제였다 칩시다. 만약에 내각제였고 정권 연장됐다 쳤으면은 문재인 세력이 얼마나 큰 지분 갖고 있는 겁니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꿈꿨죠. 그래서 이명박도 그랬었고, 사실은 여러 차례 내각제를 원했었죠,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나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차기가 이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내각제 벽을 못 넘어선 게 차기 대권 주자가 반대해서 다 못 넘어섰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은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데 이명박 때도 네. 때는 정말 세게 내각제로 들어가지고 그 비밀 사무실까지 열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공개된 거는 저 노태우 3당 합당할 때 그렇죠? 내각제로 합당을 한 그 거잖아요. 계약서까지 썼는데 그렇죠. 그게 찢어버렸고 공개됐고. 정권 절차가 찢어버렸고 이명박 때는 저 박형준 씨를 임명해서 내각제 개헌 사무실까지 냈었는데 네. 그때 가볍게 아웃된 게 박근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집권하면 되는 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2년째 저거 지금 수사를 멈추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재판 6개인데 네.
이번 달에만 수사 2개 또 들어갔습니다. 새로. 예, 경기도 무슨 화폐 발행하고 네. 저 권순희 대법관의 재판 거래하고 또 들어갔. 근데 결국에는 이건 정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를?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각제로 갈 때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표거든요. 유력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대표는 네.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내각제. 네. 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만 드러내면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이재명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대통령 될 사람이 당장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당장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내각제랑 코드로 보면 지금의 상황이 보일 수도 비슷하죠.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또 한동훈을 날린다는 것도 이제 한동훈이 혹시나 또 반대할지 모르면 아마 한동훈 날리겠죠. 한동훈 대표는 존재감이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요. 없어졌죠. 예. 아니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해서 그건 존재감이 좀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번 반대하고는 그냥 조용해지고 아니 자기가 반대했다가 뭐 홍준표 지사가 당신이 사면시켜주지 않았냐. 사면 때 사실은 복권은 네, 그렇죠. 국민 때 별거 아니에요. 사면이 네. 문제고 사면이. 네. 풀어줬잖아요, 김경수 지사를. 네. 본인이 풀어줘 놓고 뭘 복권이 아니. 그리고 뭐 김경수뿐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자기들이 잡아놓은 박근혜, 이명박 사람을 다 풀어줬고 이번에 김경수 논쟁하면서 묻혀서 그렇죠. 원세훈, 현기환 다 풀렸지 않습니까, 네, 복권으로. 네, 네.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제 김경수만 반대하면 우습게 되니까 원세훈하고 현기환, 조윤선도 반대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가 날치고니 그러니까 깨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하려니까 자기가 윤석열과 같이 나쁜 짓 한 게 너무 많고 네. 뭐 딴 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 같이 윤석열과 함께 잘 갔다 같이 공모했던 일들이 그래가지고 차별화했으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 한동훈 저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할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정쩡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지난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영역에서 이를테면 미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좀 긍정 가치라든지 이런 거로 차별화하면 또 그래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원래는 이제 이 차별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네. 김건희 문제를 차별화를 원했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어림도 없다 생각한 게 카톡 330개를 주고받은 사이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만 한마디로 김건희의 지시를 한동훈이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적 업무에서. 네네. 한동훈 말이 윤석열 전화하면 안 받는다. 한마디로 술 퍼먹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상사가 전화 안 받는다고 그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봅니까? 그런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네.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연락을 안 받아서 김건희하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술 먹고 쓰러졌을 때 김건희하고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도 김건희 문자 까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지시하는 문자 3개만 까보세요. 한 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건희를 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극히 일부만 공개해도 한동훈 대표는 집에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윤석열 밑에서 나쁜 짓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차별화는 불가. 차별화를 해봐야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용인해준 그 수준까지. 거기까지만 가도 천만다행인데 그나마 전두환이니까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윤석열은 그것도 못 해줄 것 같아요. 네. 광복절 얘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싶은 전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 뭐 나라가 큰일 났다 1천만 명 모이자 그랬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 모였는데 전광훈 목사 쪽이 어제 10,000명 정도 모인 걸로 파악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왜 1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습성인가요? 원래는 6월, 7월 정도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 네네.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겠다, 못 참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5.16 혁명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정광훈 목사 지난번에 그 총선 때 그 공천 헌금 받아가지고 지금 그 증거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타자촌에 들어가면 뭐 100%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도 각오하고 하는가 싶었더니 결국 5.16도 없어지고 8.15 때 집회를 어제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뭘 때문에 집회인지도 모르겠고 막 화를 내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윤석열 타도 집회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로비가 들어갔던지 정권에서 협박이 들어갔던지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서
8.15 집회가 이제 보수에서는 3.1절하고 8.15를 제일 크게 하거든요. 네. 근데 무슨 테마인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겠어요. 무슨 집회했는지를.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를테면 태극기도 테마가 없고 또 하나 대통령도요 경축사를 하는데 보면 과거 얘기 전혀 안 하고 북한은 뭐 압박하는데 또 뭐 대화는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과거사 언급도 안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래는 그 8.15 전후로 지난해에는 8.15 전후로 뭐 이념이 중요하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강경 친일 노선 막 투쟁 선언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올해는 이게 이 광복회하고 뭔가 꼬이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정체성을 지금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친일 외교하고요. 네. 과거사 다른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이 뭐 과거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을 공부해가지고 친일 가는 게 아니고 외교에서 친일 가는 거는 그냥 바이든하고 기시다가 짜놓은 한미일 동맹에 그냥 묻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지. 이게 윤석열의 과거사 의식 때문에 간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윤석열은 제가 파할 때는 과거사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보다도 이 수준이 낮은 정도로 인식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복회장은 이종찬을 안 치고 독립기념관에 김영석 안 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이종찬은 뭐 안 친 게 아니라 선거로 이긴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이제 뭐 거의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용납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막았죠, 당연히.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명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종찬과 김영석을 같이 앉히진 않아요. 네. 뭐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 깡통이니까 상극된 사람들 앉혀놔서 싸움 붙어버렸잖아요. 싸움 붙으면서 광복회는 이제 윤석열에게 이제 당신 정체를 밝히라 요구하고 있고 어제 사실은 전광훈 쪽에서도 그 말은 많이 나왔었고 전광훈과 다르게 국본 집회에서도 윤석열 당신 지금 뭐냐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과거사에 대해서 입장 밝혀라 해서 양쪽이 지금 같이 치는 경우가 되어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일본 제국지의 식민지 침탈과 그다음에 식민지 과정에서의 그 수탈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게 일종의 뭐 금도랄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만은 합의할 수 있는 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붙어 있는 거는 건국 문제예요, 건국 문제. 네. 지금 윤석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건국이 도대체 당신 몇 년도라 생각하냐고 양쪽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런데 이종찬 뭐 전 국정원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아주 짱짱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분도 있잖아요. 이철우 전대 교수? 법대 교수하고 거의 중마가 오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정신적 멘토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하는 사이인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 국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신적 멘토가 무슨 장난입니까? 이종찬을 정신적 멘토로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김영석을 안 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정신적 멘토로 모신 것도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그냥 아는 친구 아버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종찬이었다 이런 건가요? 그거고 과거사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안 치겠다 그럼 너네들은 자리 받아먹고 찌그러져 이런 자세니까 이게 양쪽 다 지금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제가 여쭙는 건 김영석 씨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력을 보면 뭐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총신대 교수도 짧게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하여튼 이종찬이랑 거물과 바꿀 정도의 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김영석 씨는 이 보수 유라이트 내에서도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왔을 제가 처음 들어왔을 정도면은 많이 활동하신 분은 아닌데 김영석을 앉혀가지고 광복회 전체하고 원수를 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모르는 김영석의 센 라인이 있던지 뭐 김건희 라인 걸려 있던지 뭐 그렇겠죠.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물어보니까 당신 건국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 설명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개소리니까. 그럼 분명히 작년에 이념이 저주하다 얘기했던 사람이 건국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뭐냐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거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 뭐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 대통령이냐, 양쪽한테 지금 다 몰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광복절 그 경축식을 쪼개져서 하는 거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데미지 아닙니까? 지금 보통 큰 데미지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외부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광복해도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 자기가 안 쳤잖아요. 근데 자기 내부 사람들이 전쟁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받은 공격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크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그 김영석 관장 보고 그만둬라.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취를 스스로 아니, 근데 정해라. 조경태 씨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유영하가 갑자기 또 이종찬 보호를 또 그만두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근데 나는 유영하의 공격도 정말 우스운 게 네. 의외네요, 약간.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근데 네. 아니 왜냐면 민정당 출신이 어디다 대고 떠드냐 그러는데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의 후신이잖아요. 그럼요.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민정당은. 그 민정당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유영하 씨는 거기서 정치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그때부터 다 민정당 사람들 다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뒀지. 네네. 박근혜 씨가 그때 당시 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민정당 사람이었지. 그 사람도 같이 했는데 언제부터 민정당을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그쪽에서. 그리고 민정당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산문으로 넘어간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막 그냥 유영하 씨가 끊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보수 전체의 역사 맥락 이념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한번 터질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분은 정확하게 한동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뉴라이트니까 네. 이 사람은 뉴라이트에 거의 자기 동네여서. 네, 자기 나와버리죠. 그래서 세게 반응했다. 세게 지금 눌러봤다 박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종찬, 김영석 가지고 지금 3분 오열되고 있어요. 네. 그 전체적인 장애 보수는 이제 이종찬 물러나라 그러고 있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평소 알려진 건 다른 건 잘 못해도 의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등학교 동창, 선후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하는 거는 물론 본부 장관이 가서 뭐 참석해라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홀대하는 건 좀 이해는 안 자기가 돼요. 볼 때 홀대는 생각 안 하겠죠. 자리만 주면 되지 뭘. 그러니까 솔직히 윤석열 사람이 이념을 중시 여기겠습니까? 뭐 과거사니 뭐니 중시 여기겠어요? 아이 광복회장 그 자리 줬으면 되지. 왜 독립기념장 딴 사람한테 시비 거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맥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앞뒤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게 이제 쌓이다가 지금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면 앞뒤가 안 맞으면 수습도 어렵거나 어렵죠. 예. 뭐 생각이 있어야 수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양 노선자 칩시다. 네. 그 중에 뭐가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가 어느 쪽인지를 알아야지 정리가 되는데 네네.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광복절 경축식 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광복회장에 와서 만세삼창 선창이라도 하도록 하지 않으면 모든 대통령이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종찬이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보수들이 왜 지금 자기 물러나라 그러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심각하네요. 뭐 근데 처음부터 윤석열의 발상은 보수주의도 모르고 보수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정권 잡아주면 된 거 아니냐 니네들. 내가 잡아가지고 니네들 지금 뭐 자리 챙겨주면 된 거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쨌든 보수도 거기에 대해서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굴복을 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오랜 동안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고 할 때 행보는 둘 다 공을 들이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대통령실에 초대해서 만찬을 뭐 3시간 넘게 했다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뭐 기운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이제 현기환은 이제 박근혜 쪽 사람을 풀어준 거고 사실은 이제 김경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이 그 전략 쓸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이 사면복권은 현기환하고 원세훈이었어요. 그게 묻혔어요.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복권 된지도 모르는 사람 찾을 겁니다. 8.15 때. 그거 원세훈 같은 경우는 무슨 국정농단으로 같이 집단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10억의 현찰을 들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그걸로 간 사람을 왜 복권을 시켜줍니까? 이거 완전 개인 비리인데. 근데
원세훈과 이명박은 원래 거의 세트 아니에요, 세트. 그렇죠. 서울시 때부터. 계속 이명박이 원세훈 복권해라 그래가지고 그 복권 해주고 이제 만찬한 거죠.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잡아놓다가 풀어줬기 때문에 이 약점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네. 그러니까 자꾸 박근혜 전화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알아. 이명박 박근혜도. 자기가 윤석열에게 피해자라고 막 길길이 뛰면 윤석열이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 윤석열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세훈을 풀어주는 대가로 만찬 한번 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명박이. 아니 그래서 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파암대소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자기의 그 범죄 공동체죠, 원세훈하고 이명박이. 자기 범죄 공동체 동지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제 뭐 또 준비할 겁니다. 서울시 이제 뭐 지자체 선거 때 또 준비하고 하지 않겠어요, 원세훈 내리고 해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8월 14일을 주목하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맹탕이 돼버렸죠. 맹탕이 돼버렸지. 참 제가 청문회 보면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아, 이 민주당 이 사람들 지금 세게 못 들어오는구나. 네. 계속 조롱을 하면서 이걸 반복을 했는데 장시호와 김영철이 뭐 불륜을 했던 뭘 했던 탕수육을 먹였던 그 자체가 중범죄 아니지 않냐. 이거 국힘당 얘기예요. 위증을 뭘 했고 뭘 조작했는지를 짚어봐라, 민주당. 그러니까 불륜 자체가 형사범죄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직권남용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을 때가 중범죄가 되는 건데 민주당은 그날 아무것도 못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짚으라고 요구를 하고 못 짚으니까 나중에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당신들이 장시호가 위증을 하고 증거 조작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순간 우리는 박근혜 재심을 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장시호 증언이 전부 다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연관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억울하게 이제 누명 썼다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는 박근혜 재심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장동혁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재심하는 게 뭐 협박?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심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가 누구랑 싸우냐? 윤석열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수사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유 그럼 우리가 증거 줄 테니까 재심하세요.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잡으세요. 그러면 역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냐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이게 사전에 이미 제가 못 나갔다는 얘기는요. 제가 바로 아니 그러니까 안 부른 거죠? 막판에 그냥 결국 안 부르고 결정했는데 이건 뭐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혼자서 길길이 뛰면서 못 나오게 막았는데 태블릿 조작 증거를 제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이 원하는 위증이나 증거 조작 증거를 가져오라는 제가 증거 조작 증거를 가져가 이걸 못 가져오게 막은 거예요, 정청래가. 왜 막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박근혜가 재심 청구하면은 뭐 촛불 정신이 무너지고 이런 미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도. 아니 잠깐 정돈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은 청구할 수 있죠.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개인 명예회복 한다. 그거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심이 된다고 해서 꼭 인용되느냐도 별개의 문제인데 아니 개인이 그것도 그냥 보통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재심 청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철 청문회에서 장시호의 증거 조작과 위증이 뭐 저는 장시호가 위증 뭐 한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집에 10억이 있으니까 그 10억을 네가 마음대로 써라. 이게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했단 말인데 이걸 위증이라고 최순실과 박근혜 길길이 뛰었어요. 내 집에 무슨 10억이 있냐. 그래서 10억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위증으로 얘기되면은 박근혜 집에 10억도 없었는데 10억 있다고 위증해서 최순실과 나눠 먹었으니까 너희가 경제공동체.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논리였거든요. 이게 무너지니까 그럼 박근혜가 재심할 거 아니냐? 재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이쁘건 이쁘지 않던 그 사람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그 사람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 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느 당이건 간에. 윤석열 한동훈에게 박근혜는 당했으니까 그냥 너는 덮어. 우리가 당한 건 파헤칠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딱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한테는 억울한 거를 풀 기회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이든 위증이든 그냥 똘똘 덮어버렸으니까 어떤 꼴이 났냐 청문회가 그냥 이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놀아먹었다 끝.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어도 억울하게 당했으면은 그 사람 자기 개인 명예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까봐 위증과 조작을 덮어버리겠다 민주당에서? 그럼 김영철 청문회 왜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왜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검사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범죄를 기준으로 탄핵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장수하고 놀아놨다가도 탄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집에 10억 있었다 위증을 시켰다 이거. 그리고 태블릿 증거를 조작했다 뭐의 증거 위조 이런 게 징역 10년형이거든요. 이거를 얘기해야지만 탄핵되는데 이거를 싹 빼버리면은 김영철은 헌재 가면은 탄핵이 안 될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법사위는. 그게 아니 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뭐 저 장시호 씨를 만났는데 자기가 너스레를 떨었나 봐요. 나는 뭐 검사는 다 알고 있다. 검사 오빠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류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주목하기에 클릭수 올리는 데는 좋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위증하고 증거 조작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원래 김승원 그 법사위 간사가 처음부터 그걸 주장했거든요. 핵심은 위증하고 증거 조작이다. 근데 김승원 간사가 정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 솔직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 막았다 그냥. 모든 걸 싹 다 막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따옴표 치고 이를테면 정무적 판단. 뭐 정무적 판단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 정치적 판단인데 네. 근데 나는 그랬으면요 정청래 위원장이 처음부터 김영철 탄핵을 하지 말자 그랬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언론들이 완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문회 뭐하러 했냐 그래서 이거 헌재로 끌고 갔다가는 그냥 망신 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보나 맹탕 청문회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맹탕 청문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검사 청문회. 근데 김영철 청문회를 제일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쉬웠기 때문이에요. 이게 드러난 증거 조작도 워낙 많았고 녹취도 있었고 저같이 나가서 발언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검사 3명은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나머지 뒤에 하는 검사 이제 박상정 검사는 이화영 지사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방패라고 그냥 물어붙일 겁니다. 그렇죠. 김영철은 이재명과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 뒤에 나머지 2명은요 어찌 보면은 주관적 판단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더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검사 4명 제가 볼 땐 탄핵 1명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데 이걸 검찰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한 방을. 무기를 뺏겨버린 겁니다. 그냥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기를 뺏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검찰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필이면 제가 못 나갔을 때 매불쇼에서 제가 국회에 나갔으면은 내가 설명했을 PT 자료라고 했어요. 10분 동안에. 너무 쉽거든요. 뭐 태블릿 PC에 설정돼 있는 지문을 삭제해버리고 뭐 L자 패턴을 쳐놓고 조작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쉽게 조작을 설명한 거를 왜 못하게 막았냐 해서 국회 청원에 들어갔어요. 전이제 다시 부르라고 국회에. 근데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국정감사라도 나가서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5분만 설명하면은 꽤 많은 국민들에게 딱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가 이익 본다고 안 부른다? 나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익 보면 어때요? 아니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면 어때요? 그게 촛불 정신을 어떻게 훼손하는 겁니까? 촛불 정신 별개잖아요. 아니 촛불 정신이 무슨 조작 증거를 은폐하라고 아니면 조작을 시켰습니까 촛불이? 그러니까 정당하게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자 그랬었지 언제 누가 검찰보고 조작 증거하라 증거 조작하라 그랬겠어요. 그리고 촛불 정신이 조작이 들어왔는데 민주당에 이익이 안 된다고 덮으라? 이게 촛불 정신입니까? 그 촛불에 반하는 거죠. 이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뜻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또 하나는 이렇게 뭐 탄핵이든 하여튼 청문회 할 때 증인들이 대거 안 나와 버리면 이게 정말 무용론일 텐데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최순실은 자기가 나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나가서 알아요. 자기가 나가서 탄핵 무효다를 골치 아파지니까 태블릿 PC만 깔끔하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시호 검사들 안 나오는 거는 넘어간다는데 민간인들이 어떻게 대거 안 나옵니까? 국회가 거리한 상황을 어디 무슨 민간인들이 그것도 다 이제 범죄 피의자들이
아무런 장시호는요 불출석 사유 없이 안 나가버렸어요. 만약에 전화 최성원 같은 나가서 제대로 잡겠다 하면 장시호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청문회 때 보죠. 다음번 청문회도 진짜 이 꼴보다 더 심각할 텐데. 아니 이번 청문회 그래도 이문정 검사 혼자 앉아 있긴 했는데 나중에 그 정다은 씨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나와서 어느 정도로 좀 정리를 했죠. 그게. 근데 다음 청문회 가면 갈수록 이제 완전히 맹탕 내는 거죠.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라도 얻었으면 철저한 게 좋겠네요. 아니라 왜 이상한 정치적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진실 그대로 밝혀주면 되는 거지. 이 진실이 누구에게 도움될까 따져서 우리에게 도움 안 돼? 덮어버려? 윤석열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실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앞으로도 청문회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국회 다수당이 꼭 명심해야 될 대목이겠네요. 전 이제 검사청문회가 3주 연속 나올 텐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거고 이러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청문회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지도 않아요 이제.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언론 보도도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맹탕 청문회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 진실 그대로만 가져오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 터지면 진실을 밝힌 사람이 제일 큰 이득 보는 거지. 왜 딴 사람이 자꾸 이득 본다고 자꾸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어라.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변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견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